당장 한국을 리스트에서 지우십시오. 분석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27년 경력, 일본 에너지 안보의 심장이라 불리는 저 사토 케니치가 내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카타르의 심장이 멈추고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으로 비명을 지를 때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가장 먼저 파산할 것이라 확신했죠. 그런데 72시간 후 UAE 국방장관의 긴급 지시 한마디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급을 중단하고 원유 2,400만 배럴을 한국에 1순위로 보낼 준비를 하라.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줄을 서서 구걸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왜 UAE는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조용히 설계해온 소름 돋는 안보 체인의 실체. 일본 전문가인 제가 평생의 자부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제외하고 정리해. 왜요? 어차피 답 없어. 시간 낭비야? 저는 그렇게 한국을 지웠습니다. 27년 경력에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은 나라가 됐죠. 제 이름은 사토 케니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 안보 전략 자문위원이죠. 그 전에는 미쓰비시 상사에서 에너지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중동을 누볐습니다. 카타르, UAE, 러시아, 동남아까지 27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예측을 틀린 적이 없었죠. 에너지 흐름을 읽는 건 제 밥벌이였으니까요. 어느 나라가 언제 흔들릴지, 공급 루트가 어디서 막힐지, 계약 구조가 어떻게 뒤틀릴지, 저는 그걸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기 전에 먼저 읽는 사람, 그게 27년 동안 제가 쌓아온 전부였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게 아니었죠.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카타르였습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나라죠. 전 세계가 그 나라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카타르의 핵심 생산 시설이 무너진 겁니다. 전체 생산 능력의 17%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길면 5년 이상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죠. 3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에너지 시장에서 3년이면 나라 하나가 완전히 바뀝니다. 산업 구조가 뒤집힙니다. 그 시간 동안 공급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끝났다.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LNG는 연료만이 아니죠. 헬륨이 나옵니다. 콘덴세이트가 나오고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카타르가 멈추면 에너지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스마트폰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병원 장비가 멈춥니다. 한 나라 문제가 아닌 거죠. 전 세계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장기 계약을 맺어놔도 상관없다는 거죠. 공급 못해도 책임 안 진다는 구조입니다. 수십 년을 공들여 맺어놓은 계약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한국, 중국, 유럽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죠. 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게 봤습니다. 현물 시장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했죠. 셀러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왕인 시장이죠. 사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파는 쪽이 정합니다. 사는 나라는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도 감지덕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줄 뒤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중동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죠. 거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에너지 공급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뽑아봤죠. 어느 시나리오로 가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다. 시스템 붕괴다.
도쿄 사무실 회의실은 그 무렵 매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고 있었죠. 수치가 오를 때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봐왔습니다. 걸프존도 봤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긴급 에너지 확보 프로젝트도 직접 이끌었죠.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달랐죠. 무엇보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과거 위기는 한 곳이 터지면 다른 곳에서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물 곳이 없었습니다. 전부 동시에 터지고 있었으니까요.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토상, 이번엔 어디서 막아야 할까요?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막는 게 아니야. 버티는 거야.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됐어.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 한 모금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각국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흔들리는지 순서를 보는 거죠. 에너지 비축량, 수입 루트 다양성, 계약 구조, 외환 보유고, 이 네 가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순서의 문제일 뿐이죠.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저는 그 순서를 냉정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태국은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필리핀은 에너지 절약 체제에 들어갔어요. 스리랑카는 더 심각했습니다. 연료 배급제가 시작됐죠? 주유소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국가 기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만은 LPG 재고가 1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식당들이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외교 협상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나라들이 하나씩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순서의 문제라고, 그리고 그 순서 어딘가에 한국도 들어있다고. 그 리스트에서 저는 한국을 초반에 지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는 나라입니다. 중동 의존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높았죠. 공급망이 흔들리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분석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웠죠. 당시엔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비서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사토상,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멈췄죠. 세 번째 읽었을 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맑지 않았습니다. UAE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공급 결정, 그리고 공급 대상 1순위 국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죠.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정 나라를 1순위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국을요. 1순위라는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가 밀렸겠습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유럽입니까?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27년 경력에 이런 구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급 우선권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입니다. 군사 관계입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친 계약 구조죠. 단순히 돈 많이 낸다고 1순위가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요. 모두가 비싸게 사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1순위가 됐다는 건 그 뒤에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팀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다시 넣어. 전부 다 뒤져봐. 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을요? 아까 빼셨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넣는 거야.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한국은 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겁니까? 긴급 수입 발표도 없습니다. 패닉도 없습니다. 시장 반응도 조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은 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모르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그날부터 저는 한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이
제 27년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여정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펼쳤죠. 카타르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숫자를 볼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치가 하나도 없었죠. 카타르?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LNG 공급의 20%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20이죠. 그런데 에너지 시장에서 20%는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한 나라가 공급하는 물량이 전 세계 소비의 5분의 1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카타르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생산시설 피해 규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7%. 단순히 17%가 줄었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 시설이 타격을 받은 거죠. 주변 시설은 멀쩡해도 핵심이 무너지면 전체가 멈춥니다. 공장이 아무리 커도 심장이 멈추면 끝인 것처럼요. 복구 예상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보고가 올라온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복구 3년 맞아? 네, 사토상.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현장 상황 보면 5년도 빠듯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라고. 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년이면 웬만한 국가 정책 하나가 통째로 바뀌는 시간이죠. 에너지 산업에서 5년이면 공급 구조 전체가 재편됩니다. 그 5년 동안 카타르산 LNG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어디서 메웁니까? 어디서도 못 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죠. 에너지 장기 계약에는 이 조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발동되는 순간 수십 년을 공들여 맺은 계약이 한순간에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카타르와 오랜 기간 장기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그렇죠. 그 계약들이 전부 흔들리는 겁니다. 공급 못해도 책임 없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쌓아온 에너지 외교가 한 줄 조항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패닉입니다. 전 세계 동시 패닉.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패닉이 오는 겁니다. 현물 시장은 이미 그 패닉의 전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물 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장기 계약이 아닌 그때그때 시장에서 에너지를 사고 파는 거죠. 장기 계약이 흔들리면 기업들이 현물 시장으로 몰립니다. 당장 써야 하니까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감당 못하는 나라는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셀러 시장, 파는 쪽이 왕인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화면에 올라오는 수치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전 가격이 아닙니다. 하루 전 가격도 아니에요. 오전 수치와 오후 수치가 달랐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었죠.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사토상 이 속도라면 다음 달에는 지금 가격의 2배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2배가 문제가 아니야. 네? 2배가 되면 못 사는 나라가 생긴다는 게 문제지. 팀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가 생기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죠. 항공이 멈추고 발전소가 멈추고 결국 사람들의 일상이 멈춥니다. 그런데 LNG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헬륨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헬륨 공급의 주요 국가입니다. 헬륨이 왜 중요하냐고요? 병원 MRI 장비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죠. 우주 발사체에도 들어가요? 헬륨이 없으면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단순히 풍선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는 거죠. 반도체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 멈추고 자동차 전자 장비가 멈추고 병원 장비가 멈춥니다. 카타르 사태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콘덴세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NG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초경질 원유죠. 석유화학 원료로 씁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각종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옷이 포장재가, 의약품 포장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가 아니야. 산업 위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당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헬륨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멈춰.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멈추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걸 살 수는 없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카타르가 무너지면서 LNG가 줄고, LNG가 줄면서 전력이 흔들리고, 전력이 흔들리면서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서 제품이 사라지고, 제품이 사라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민심이 흔들립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3km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길목으로 중동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죠. 하루에 수십 척의 유조선이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됐죠. 봉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봉쇄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 물줄기가 막히면 아시아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회 루트가 있긴 합니다만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변수를 하나씩 놓고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 보통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어느 시나리오로 가도 공통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버티는 나라와 무너지는 나라로 나뉜다. 그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루트로 에너지를 확보했느냐, 단일 공급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위기를 가정한 비축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거라고 봤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그랬죠. 중동 의존도가 높고 자체 자원이 없고 카타르와의 장기 계약 비중이 컸으니까요. 카타르가 무너지면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긴급 에너지 수입 발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권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렸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주변국들이 하나씩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지, 아니면 숨기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잠시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했으니까요. 성급한 결론은 틀립니다. 27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기 전에 결론 내리지 말 것. 그래서 저는 다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수입 구조 전부 뽑아. 계약, 현황, 루트, 비축량, 공개된 거 다 가져와.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 팀원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에너지 가격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오를수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느 나라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조용한 겁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시나리오를 짜고 다시 한국 뉴스를 뒤졌습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침묵은 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조용하거나 이미 알고 있어서 조용하거나 저는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라고, 곧 반응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팀원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출력물이었죠.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전 세계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한국 자료를 내려놨습니다. 세계 상황을 먼저 봐야 했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빠르게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부터였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나라죠. 제조업 기지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항공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항공편 지연이었죠. 그런데 그게 며칠 만에 항공편 축소로 번졌습니다. 국내선부터 줄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선 일부가 중단됐죠. 공항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공항.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빈 활주로였습니다. 태국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자국 내 수요를 먼저 충당하겠다는 거죠. 수출을 막는다는 건 그만큼 내부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에너지 앞에서는 경제 논리도 잠시 뒤로 밀리는 거죠. 생존이 먼저니까요. 필리핀은 에너지 절약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청사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공공기관 전력 사용을 줄였죠. 거리의 조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호였죠. 국가가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연료 배급제가 시작됐습니다. 주유소 앞에 줄이 늘어섰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 차례가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기다린다고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정된 물량이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야 했죠. 차량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특정 요일에는 차를 몰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어요. 권고가 강제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죠. 국가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지 않죠. 그래서 먼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스리랑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같은 구조를 가진 나라라면 어디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죠.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대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LPG 재고가 1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개월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비축량을 유지합니다. 1개월이면 한 달 뒤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식당들이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LPG가 없으니 가스레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못 만드는 식당, 손님이 와도 내놓을 게 없는 상황. 그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로 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긴급 외교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내 것도 부족한데 남한테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도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 인도가 긴급 에너지 확보에 나섰다는 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죠. 인도가 흔들리면 주변 남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도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멈추면 그 물건을 쓰는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연결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독일이 가장 심각합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카타르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이중 타격을 받은 거죠. 공장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장이 줄어? 네, 사토상 에너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유럽 최강의 제조업 국가. 그 독일 공장이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세계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팀원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요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동유럽 몇몇 나라는 이미 에너지 배급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급.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그 단어가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았죠. 에너지 앞에서는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아직은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얇은 실 위에 서 있는지를요.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죠. 공장이 멈추면 물건이 없어집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사회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립니다. 그 도미노의 시작이 에너지 하나였습니다. 저는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중동 자체는 어때? 생산국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사토상,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UAE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냥 현물 시장에 다 내놓는 게 아니라 관계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우선 배분하겠다는 거죠.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략적 배분, 그 말의 의미를 씹어봤습니다. UAE가 에너지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팔기는 팔되 관계 있는 나라에게 먼저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줄을 서도 뒤로 밀립니다. 돈이 있어도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에너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순간에 갈리는 겁니다. 저는 다시 각국 상황표를 펼쳤습니다. 나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UAE와 관계가 깊은지, 어느 나라가 에너지 외교를 잘 해왔는지, 그 기준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미국은 자체 생산이 있으니 제외했습니다. 러시아도 생산국이니 제외했죠. 중동 자체 국가들은 당연히 저외고요. 그러면 남는 나라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 그 중에서 UAE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봤습니다. 일본과 UAE의 관계, 에너지 협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히 깊어진 게 있었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구매하는 나라였지 UAE에게 뭔가를 주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UAE는 최근 관계가 복잡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동 국가들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중국이 1순위가 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유럽은요? 유럽과 UAE의 관계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동에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의문이 들었죠. 그럼 남는 나라들 중에서 UAE가 1순위로 지정할 만한 나라가 어딥니까?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돌리면서 다시 한국 뉴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했습니다. 한국은 패닉이 없었습니다. 긴급 발표가 없었습니다. 시장도 안정적이었죠.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비명을 지르는 이 상황에서 한국만 조용하다는 게, 이건 몰라서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조용한 겁니다. 알면서도 조용할 수 있다는 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자료 어디까지 됐어? 지금 정리 중입니다. 사토상. 그런데 뽑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해? 한국가스공사 해외 사업 내역인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11개국입니다. 11개국? 네. 단순 수입 계약이 아니라 직접 투자해서 개발에 참여한 나라만 11개국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1개국. 저는 한국을 단순 수입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사다 쓰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죠. 그런데 직접 투자해서 개발에 참여한 나라가 11개국이라고요. 루트는 확인된 것만 21개입니다. 호주, 캐나다, 모잠비크까지 있습니다. 20개 루트.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진 나라가 중동 외에 21개 루트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주, 캐나다, 모잠비크. 중동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중동이 막혀도 다른 방향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리스트에서 뺀 이유, 자원이 없고 중동 의존도가 높고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전제가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저는 한국이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가정이 틀렸던 거죠. 팀원이 자료를 더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손에 들고 첫 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3년치.
한국이 확보한 자원량이었습니다. 연간 소비량 대비 4.3년치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죠.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3년. 다시 봤습니다. 4.3년. 이건 비축량이 아닙니다. 비축량은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건 확보량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루트가 열려 있고 들어올 물량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4.3년 동안 쓸 에너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거죠. 카타르가 무너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중동이 흔들려도 다른 루트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호주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저는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이면 지금의 위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때부터 이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쾌함이라기보다는 뭔가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구조를 읽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10년에 걸쳐 이 구조를 만들어 오는 동안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변수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판단이었는지를 그 순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한국이 무너진다는 판단. 철회해. 팀원이 멈췄습니다. 사토상, 그럼 한국은 순서에서 빠집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한국은 순서가 다른 나라야. 팀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다음이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떤 나라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너질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 왜 아무도 몰랐는지, 그리고 UAE가 왜 이 나라를 1순위로 지정했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밤새 뽑아온 데이터들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죠.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제가 예상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주변국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패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항공편이 30% 이상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긴급 에너지 수입 협상에 나섰다는 발표가 나왔죠. 태국은 수출 중단에 이어 내부 배급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필리핀은 공공기관 전력 사용을 강제로 줄이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스리랑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배급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만은 LPG 수급 불안으로 식당 폐업이 속출했고요. 독일 공장 가동률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전부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거나 협상에 나서거나 규제를 내리거나 형태는 달라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정부가 움직이는 거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기업들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한국 뉴스를 다시 뒤졌습니다. 정부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긴급 에너지 수입 협상 발표 없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권고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전력 사용 제한 없었습니다. 시장 안정화 대책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보가 늦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부 언론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 다 뒤져봐. 에너지 관련 긴급 기사 있는지 확인해. 팀원이 한참 뒤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사토상 긴급 기사가 없습니다. 에너지 위기 관련 정부 대책 기사도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 오히려 경제 지표 관련 일반 기사들이 평소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숨기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는 두 번째 가설을 꺼냈습니다. 숨기는 거라고. 정부가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는 거라고. 그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를 관리하려는 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겉으로만 조용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설을 검증하려 했습니다. 정보를 숨기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새어나옵니다. 기업 공시에서 드러나거나 외환 시장에서 신호가 나타나거나 에너지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읽힙니다. 저는 그 간접 지표들을 뒤졌습니다. 한국 원화 환율을 봤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면 외환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달러가 필요해지면 원화가 약해지죠. 그런데 원화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변국 통화들이 흔들리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를 봤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실제라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출렁여야 합니다. 수입 비용이 폭등하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니까요.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력 요금 관련 정책 발표를 봤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이 옵니다. 그런데 긴급 인상 발표가 없었죠. 저는 자료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였습니다. 정보를 숨기는 나라라면 간접 지표에서 반드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없었습니다. 직접 지표도 없고 간접 지표도 없습니다. 언론도 조용하고 시장도 조용하고 정부도 조용합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토상, 혹시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한국 쪽 자료 소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였으면 일부에서만 이상하게 나와야 해. 그런데 모든 지표에서 같은 방향이 나오고 있어. 이건 데이터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저는 세 번째 가설을 꺼냈습니다. 가장 불편한 가설이었죠. 이미 끝난 거라면?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라면? 저는 그 가설을 처음엔 밀어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한국이 그 정도 준비를 했을 리 없다고.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판단을 막고 있었죠. 저는 다시 3장에서 확인한 숫자들을 꺼냈습니다. 11개국, 28개 루트, 4.3년치 확보량. 이 숫자들을 다시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카타르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고 가정합니다. 한국이 카타르에서 받던 물량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개 루트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캐나다 루트가 있습니다. 모잠비크도 있죠. 카타르 물량을 나머지 루트로 분산하면 됩니다. 4.3년치 확보량이 버퍼가 돼줍니다. 루트 재조정하는 동안 그 버퍼가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 구조라면 카타르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물 시장 가격이 폭등해도 영향이 제한됩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이 있으니까요. 호르무즈가 봉쇄돼도 중동 외 루트가 살아있습니다. 전부 막혀야 흔들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전부 막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그 계산을 마치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대응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와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야? 팀원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해외 투자 이력을 보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세계 에너지 시장은 어땠습니까?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공급 경쟁이 시작되던 때죠. 그때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싸게 사는 걸 감수하거나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하거나 대부분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외에 직접 투자해서 공급 루트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는 입장에서 만드는 입장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 차이가 20년 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한국이 카타르 공급 차질을 미리 가정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개된 에너지 안보 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카타르 공급이 완전히 막힌다는 가정하에
대체 공급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공급이 막히는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다고요. 그게 현실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시나리오를 돌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건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판단에 대한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불쾌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변수조차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스트에서 지웠습니다.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저보다 훨씬 앞서서 훨씬 깊게, 훨씬 정밀하게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7년 경력입니다. 저는 그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틀린 적이 없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데 그 27년이 이 나라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보이는 걸 가렸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도쿄 거리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일본도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중동 의존도도 높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대책이 실행 중인 상태였던 거죠.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자원이 없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에 크게 기댄 구조.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미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 위기가 오면 대응하겠다는 나라와 위기를 전제로 미리 설계하는 나라의 차이.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사토상 정리가 됐습니다. 보고 드릴까요? 아니! 네? 내가 직접 다 읽을게. 가져와. 팀원이 두꺼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한국 에너지 안보 구조 분석.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를 사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루트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였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쪽이 늘어나는 구조죠. 전체가 동시에 막히지 않는 한 공급이 끊기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다. 팀원이 들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토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설계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설계. 그렇습니다. 이건 위기에 맞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전제로 구조를 짜놓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UAE였습니다. 에너지 구조를 잘 짜놨다고 해서 UAE가 1순위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구조와 공급 우선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게 UAE가 한국을 1순위로 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팀원을 불렀습니다. UAE랑 한국 관계 파봐. 최근 5년 협력 내역 전부 다 에너지 말고 다른 분야까지 다 뒤져.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뭔가가. 에너지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로 말을 잃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팀원이 자료를 가져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죠.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랑 한국 관계 다 뽑았습니다. 에너지 외 분야까지 다 봤어? 네, 사토상. 그런데 보시다 보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팀원들이 가끔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냥 자료를 받아들고 첫 장을 폈습니다. 경제 협력, 무역 규모, 인프라 투자. 이건 예상 범위였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죠. 두 번째 장을 폈습니다. 에너지 협력 현황. 원전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UAE에 원전을 지어줬다는 내용이죠. 바라카 원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방산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UAE의 방산 협력 내역. 꽤 길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청웅-2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저는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천궁-2.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사토상. 독자 개발? 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국이 만든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무기입니다. 가격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국이 그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까? 성능은 팀원이 잠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실전 요격 성공률이 96%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96%? 네, 사토상. 패트리어트가 몇 %야? 팀원이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실전 기록 기준으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식 발표 수치보다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천궁2의 실전 기록이 오히려 더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실전 성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방어 시스템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격은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높은데 가격은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돈으로 3배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가 마다하겠습니까? UAE가 이걸 샀어? 샀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요. 저는 자료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UAE는 천궁2를 도입한 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UAE는 그걸 청웅2로 요격했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UAE가 이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국 무기로. 그 순간 UAE는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준 겁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준 거죠. 그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생명을 걸고 확인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UAE가 추가 주문은 했어? 했습니다. 요격 성공 직후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국 군사교관단이 UAE에 파견됐습니다. 훈련도 한국이 담당하고 있고요. 훈련까지. 저는 자료를 잠시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원전을 지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실전에서 그 시스템이 UAE를 지켜냈습니다. 추가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UAE의 안보 파트너가 된 겁니다. 안보 파트너. 그 무게를 아십니까? 에너지 공급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만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그렇죠. 그들에게 에너지는 무기입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누구를 먼저 챙길 것인가.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죠. 내 안보를 함께 챙겨주는 나라에게 기름을 우선으로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UAE가 한국을 1순위로 지정한 이유,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UAE에 원전을 만들어줬습니다. 미사일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그 미사일이 실제로 UAE를 지켜냈습니다. 군사훈련까지 담당했죠. 그 대가로 UAE는 에너지 공급 우선권을 한국에 줬습니다. 위기가 와도 한국만큼은 먼저 챙기겠다는 겁니다. 기름을 사고 판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펜을 들고 써내려갔습니다. 원전 수출, 화살표, 기술 신뢰 확보, 청웅2 수출, 화살표, 안보 신뢰 확보.
실전 요격 성공, 화살표, 관계 확고해짐, 에너지 우선 공급, 화살표, 한국. 저는 그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팀원들도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바라봤죠. 이건 구조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관계 구조입니다. 에너지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을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토상, 그러면 일본은요? 일본도 UAE와 에너지 협력 관계가 오래됐는데요. 저는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봐야 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사는 관계야. 오래 사왔죠.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를 받을 이유를 만든 거야. 사는 것과 받는 것. 그 차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내심 불편했습니다.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꺼냈는데 그 비교에서 일본이 밀렸으니까요. 27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를 솔직하게 보니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서 눈을 떼고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원전과 방산만이 전부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한국이 UAE에 한 게 이게 다야? 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군사훈련 지원도 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한국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의료협력, 인프라 건설도 있습니다.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원전, 방산, 군사훈련, 의료, 인프라. 한국이 UAE에 하나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엮은 거였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삐걱거려도 다른 분야가 관계를 유지해주는 구조였죠. 단단하게 엮인 관계. 그게 위기 상황에서 1순위라는 결과로 나온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순위. 왜 한국인가? 이제 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UAE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UAE가 먼저 한국을 1순위로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UAE에 준 게 있었으니까요. 에너지 기술, 안보 기술, 생명을 지킨 무기, 그 전부를 줬으니까요. 그 대가로 에너지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였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보고 회의 잡아. 이 내용 정리해서 올려야 해.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 우선권을 만들었는지, 단순 에너지 외교가 아니라 전방위 관계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걸 중심으로 정리해.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청웅2 관련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96%, 3분의 1 가격, 실전 요격 성공, 추가 계약.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틀렸습니다. 그냥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한국을 볼 때 제가 보지 않은 게 있었던 거죠.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자원이 없다. 중동 의존도가 높다. 그것만 봤습니다. 그 나라가 20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온 구조, 에너지 다변화, 방산 수출, 안보 협력, 관계 설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활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전부인지 아니면 더 깊은 것이 있는지 저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보고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2시간이 넘었죠. 팀원들이 각자 맡은 파트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은데 마지막 조각이 하나 빠진 느낌이었죠. 한국이 UAE에 원전을 지었습니다. 청웅2를 팔았습니다. 실전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군사훈련까지 담당했습니다.
그 대가로 에너지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저는 계속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한국과 UAE의 협력 관계는 어저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쌓아온 관계죠. 그런데 UAE가 1순위 공급 지정을 발표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터진 바로 이 시점에 다른 나라들이 전부 줄을 서는 이 순간에 왜 하필 지금 이 발표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팀원들은 다 퇴근했죠? 저는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UAE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내역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청공2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보고서 중간쯤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타이밍이었습니다. 청공2가 실전에서 요격에 성공한 시점, UAE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그 시점, 그리고 UAE가 한국을 1순위로 발표한 시점, 저는 그 세 가지 시점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청공 D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UAE가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UAE는 공격을 받고 나서 한국 무기가 자신들을 지켰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끝난 직후 한국에 에너지 우선권을 줬습니다. 이건 보답이었습니다. 아니, 보답이라는 말도 부족했습니다. 이건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확인한 신뢰가 에너지 우선권으로 돌아온 거죠. 저는 그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해온 것들을 했을 뿐입니다. 원전을 지었습니다.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 무기가 실제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선택받았다. 한국이 요청한 게 아니라 UAE가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줄을 서는 나라와 선택받는 나라. 그 간격은 줄을 서는 나라가 아무리 달려도 좁혀지지 않는 간격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나왔죠? UAE 발표 타이밍 다시 봐. 청공2 실전 성공 이후로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팀원이 바로 뒤졌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요격 성공 이후 열흘 안에 발표가 났습니다. 사토상. 열흘.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이면 내부 결정이 이미 된 거죠.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도 아닙니다. 이미 방향이 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격 성공이 반가쇠를 당긴 겁니다. 이미 준비된 방향의 반가쇠를. 저는 팀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UAE가 청ung2 도입하기 전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미국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은 왜 안 했어? 가격 문제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세트에 수십억 달러입니다. 청ung2는 그 3분의 1 수준이고요. 성능 비교에서도 실전 기준으로 천궁2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분명했죠. 미국이 반발하진 않았어? 팀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탐탁지 않게 봤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동 안보를 자신들이 담당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동의 핵심 국가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성능도 되고 가격도 낮으니까요. 미국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바라카 원전.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UAE에 원전을 짓기 시작한 건 꽤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단순히 건설 계약으로만 봐왔습니다. 돈 받고 짓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원전은 짓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운영해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기술자가 계속 그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UAE에 상주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한국과 UAE가 수십 년에 걸쳐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오가고 기술이 공유되고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단순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의 씨앗을 심은 거였습니다. 팀원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사토상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진이 UAE 현지 인력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원전 운영 인력을 한국이 키워준 거죠. UAE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립의 핵심 파트너가 한국인 겁니다.
에너지 자립의 핵심 파트너. 저는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UAE는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오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원합니다.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원전은 그 자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 썼던 도식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바라카 원전, 에너지 자립 파트너, 청웅이 안보 파트너, 군사훈련, 신뢰 파트너, 실전 요격 성공, 증명, 결과, 에너지 우선 공급. 저는 그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단계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쌓고, 기술을 주고, 안보를 지켜주고, 실전에서 증명하고, 그 결과로 에너지를 받는 구조.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설계한 거죠.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토상, 한국이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한 걸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야. 계획했든 아니든 이 구조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숫자보다 맥락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UAE에 한 것들, 그것들이 전부 UAE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에너지 자립, 안보, 기술 이전, 인력 양성. 한국은 UAE가 원하는 것들을 줬습니다. 돈 받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UAE는 한국이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에너지였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는 구조. 그게 시장 논리를 넘어서는 관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돈 많은 나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신뢰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일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불편했지만 봐야 했습니다. 일본과 UAE의 관계. 오래됐습니다. 에너지 거래도 많았죠. 그런데 일본이 UAE에 원전을 지어줬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본이 UAE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팔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본이 UAE 안보를 직접적으로 챙긴 게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해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사온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비싸게 사왔죠. 그런데 에너지를 사는 것과 에너지를 받을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일본은 전자였고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27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외교를 가까이서 봐왔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냉정하게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은 받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천궁2 추가 계약 규모가 어떻게 돼? 확인된 것만으로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UAE 외에도 다른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UAE에서 성과가 나오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한국이 중동 여러 나라와 같은 구조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우선권이 UAE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까지 보고 있는 건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중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알면서 다른 방향을 찾은 거죠.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팔았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안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안보가 에너지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없는 걸 탓하지 않고 있는 걸로 구조를 짠 겁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도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한계 앞에서 뭘 해왔습니까? 사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비싸게 사고 많이 사고 계속 사왔죠. 반면 한국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사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사토상, 보고서 어떻게 쓸까요?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 우선권을 얻었는지, 방산과 원전이 에너지 외교의 핵심 무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구조라는 것,
그 방향으로서 팀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워야 할 구조. 그 말이 예상 밖이었던 거겠죠.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선택받는 나라와 줄 서는 나라. 그 둘의 차이는 위기 이전에 무엇을 만들어 왔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위기가 오고 나서 아무리 달려봐야 이미 늦은 겁니다. 관계는 위기 전에 만드는 겁니다. 신뢰는 위기 전에 쌓는 거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도쿄였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도시. 그런데 그 조용함 밑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받은 나라와 줄 서는 나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 격차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해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까? 저는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것도요. 보고서가 완성된 건 이틀 후였습니다. 팀원이 두꺼운 출력물을 가져왔죠. 저는 받아들고 표지를 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시사점. 저는 그 단어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시사점이라는 건 배울 게 있다는 뜻이죠. 27년 경력에 다른 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보고서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의 방향이 한국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한 불편함이었죠. 보고서 중간쯤에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안보 구조 비교표였습니다. 팀원이 직접 만든 거였죠. 저는 그 표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공급 루트 다변화, 한국 21개, 일본 11개, 해외 직접 투자 국가, 한국 11개국, 일본 6개국, 확보 자원량, 한국 연간 소비량의 4.3년치, 일본 이토 1년치, 방산 연계 에너지 외교, 한국 있음, 일본 없음, 원전 수출 기반 관계, 한국 있음, 일본 없음. 저는 그 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전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에너지 분야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중동과 거래해온 역사도 더 깁니다. 자본력도 더 크죠. 그런데 구조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루트도 적고 확보량도 적고 연계 외교도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이 비교표 네가 만든 거야? 네, 사토상.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본 수치 맞아? 다시 확인해봤어? 3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표를 봤습니다. 틀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그 현실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이 표 하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시간 축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팀원이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한 추적한 거였죠. 2000년대 중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본격화, 주 2000년대 후반, 중동 외 공급 루트 다변화 시작, 2009년 UAE 원전 수주, 바라카 프로젝트 시작, 2010년대 방산 수출 확대, 중동 시장 진입, 2010년대 후반, 천공티 개발 완료, 실전 배치, 최근 실전 요격 성공, UAE 에너지 우선 공급 확보. 저는 그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20년에 걸쳐 이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결정해서 만든 게 아니었죠. 단계마다 쌓아온 겁니다. 원전을 짓고, 루트를 넓히고, 무기를 개발하고, 관계를 다지고, 실전에서 증명하고, 그 모든 단계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20년 전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카타르에서 LNG 장기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현지에서 가격 조율을 하고 있었죠. 그 시절 저는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가격의 안정적인 장기 계약, 그게 에너지 안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절에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투자를 시작하고 루트를 넓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방향의 차이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설계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측과 설계.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측은 위기가 오면 그때 봅니다. 설계는 위기를 가정하고 미리 짜놓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예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흐름을 읽고 위기를 예측했죠. 그리고 위기가 오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설계를 했습니다. 위기를 전제로 구조를 짰습니다. 위기가 와도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예측하는 나라와 설계하는 나라. 그 둘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다른지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팀원 한 명이 마주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도시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건물들이 서 있고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죠. 에너지 확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부 반응입니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는 거죠.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조용합니다. 이미 끝난 상태니까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 경력 전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27년, 길고 굵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봤습니까? 숫자를 봤습니다. 가격을 봤습니다. 계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봤습니까? 20년에 걸쳐 한 나라가 만들어가는 구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함정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함정. 숫자가 말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함정. 데이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함정. 저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팀원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토상, 괜찮으십니까? 응!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팀원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예측했고 한국은 이미 끝냈다. 그 문장이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구조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27년 동안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 자랑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시사점 부분이었죠. 팀원이 써놓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공급 계약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술 수출과 안보 협력을 에너지 외교와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자원 빈국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단을 2번 읽었습니다. 자원 빈국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 증명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준비가 아니다. 팀원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사토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한 게 아니야. 이미 끝낸 거야.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는 걸 저쪽은 20년 전에 끝낸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한국이 에너지를 확보한 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정에서 멈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할 거라는 것도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죠.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27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켰죠. 그런데 첫 화면에 뜬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한국 산업 생산지수, 전월 대비 상승.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수출 증가세 유지, 만도세오요. 또 멈췄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물가 상승률, 주변국 대비 안정적 유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나라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독일 공장 가동률 추가 하락, 에너지 비용 급증, 태국 수출 급감, 생산 차질 장기화, 대만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단, 에너지 수급 불안, 베트남 항공편 추가 축소, 연료 부족 심화.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국 기사들, 그리고 다른 나라 기사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온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달랐죠. 다른 나라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예상한 범위였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했으니 산업이 돌아가는 거죠. 공장이 멈추지 않으니 수출이 유지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로 보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죠. 팀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토상, 한국 경제 지표 보셨습니까? 보고 있어. 신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는 나라가 없는데 신기한 게 아니야. 팀원이 멈췄습니다. 설계된 결과야.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중에 추가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리에서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협력 논의 시작. 한국, 쿠웨이트 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약 체결. 청웅2 중동 추가 수출 협상 진행 중.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발판으로 다음을 만들고 있었죠. UAE에서 증명한 구조를 사우디로, 쿠웨이트로 넓히고 있었습니다. 청웅2가 UAE를 지켜냈다는 소식이 중동 전체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찾기 시작한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에너지 분야 27년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위기를 겪는 걸 봐왔죠. 대부분 버티거나 무너졌습니다. 버티는 나라도 위기가 지나고 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갔죠. 위기를 발판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나라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안정이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 신뢰가 다시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버티는 게 아니라 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구조였죠.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올해 방산 수출 규모 뽑아봐. 잠시 후 팀원이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보다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한국 방산의 수요를 오히려 키운 겁니다.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방어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를 가장 경쟁력 있게 파는 나라가 한국이 됐으니까요. 에너지 위기가 방산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산 호황이 다시 에너지 우선권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도식 위에 새로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확보 완료, 산업 가동 유지, 수출 증가, 방산 수요 증가, 추가 계약, 관계 확대, 에너지 우선권 확장, 중동 전체로. 저는 그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하나가 다음을 만들고 그 다음이 또 다음을 만드는 구조. 위기 속에서 이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동안 한국은 선순환을 타고 있었죠.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토상, 이거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팀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구조야?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만든 게 대단한 거야. 팀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구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는 건 구조를 따라가는 거죠. 진짜 잘한 건 20년 전에 그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 위기가 오기 훨씬 전에 조용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돌아오고 있는 거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안정적인 조용함이었죠. 지금은 불안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봤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너질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단계적으로, 정밀하게 구조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팔았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안보를 줬습니다. 그 기술과 안보가 에너지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진 순간 그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국가의 힘이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에너지 흐름을 읽어왔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틀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오판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사합니다. 27년 경력 끝에 이렇게 제대로 된 수업 하나를 받았으니까요.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국가의 힘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아무도 몰라줄 때 쌓아온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를 숫자로 이해해왔습니다. 공급과 수요, 계약과 가격, 모든 것은 계산 가능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예측했고 그 안에서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전제로 준비했고 그 준비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전략 하나로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힘은 자원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